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교재 28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문제 28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친산소성 퇴비화 과정의 온도와 유기물의 분해 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관관계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산소성 퇴비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인자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입자의 크기는 25에서 75mm, 그리고 초기 CMB라는 것은 탄수와 질소의 비. 그래서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탄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25에서 50. 그리고 pH는 8.5 이상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수분량은 50에서 60%, 그리고 온도는 50에서 55도씨, 그리고 활발한 분해 시의 퇴비단의 온도는 55에서 60도씨. 그러니까 온도는 55 전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55에서 60도씨 정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죠. 자,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의 입지 선정 절차 중에서 후보지 평가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경제성 분석, 답은 후보지 등급 결정, 답은 현장 조사, 답은 입지 선정 기준에 의한 후보지 평가. 자, 여기서 답은에서 경제성 분석은 실제로 후보지를 평가하는 단계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송악시설에서 폐기물 저장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은 500톤 이상의 폐기물 저장조 용량은 원칙적으로 계획 1일 최대 처리량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설정한다. 답은 저장조의 용량 산정은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평균 밀도인 0.2톤/m의 삼성을 적용한다. 답은 저장조에서 자연발화 등에 의한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 등의 화재 대비 시설을 검토한다. 답은 폐기물 저장조의 설치 시 가능한 깊이보다는 넓이를 최소화해서 오염될 면적을 줄이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깊이보다는 넓이를 넓게 해야 되겠죠. 깊이가 깊게 되면 아무래도 침출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더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이와 지금 문제 조건에서 깊이와 넓이를 반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깊이를 최소화하고 넓이를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항성 탐사에서의 토양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식은 I는 전류, S는 전극 간격, V는 측정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의 저항성 R을 나타냈을 때는 2 곱하기 파이는 3.14 곱하기 S 전극 간격 곱하기 V 측정 전압에서 I라는 전류를 나눠주시면 돼요. 가번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형화 처리 중에서 시멘트 기초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 화합물의 조성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멘트 기초법을 사용을 하는데, 시멘트 기초법에서 사용하는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그러면 포틀랜드 시멘트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뭐예요? 산화칼슘과 이산화규소죠. 따라서 산화칼슘과 이산화규소를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화칼슘이 CaO, 그리고 이산화규소가 SiO2. 그러면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지의 침출수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약 3년이 걸렸다면 이 침출수의 농도가 99%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죠. 자, 1차 반응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반응을 기준한다는 것은 1차 반응을 알고 있어야 되죠. 1차 반응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여기서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CT라는 것은 T시간 후의 농도, 그리고 K는 상수, T는 시간.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는 T의 값은 항상 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C0나 K는 어떤 조건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지금 침출수의 농도가 얼마로 감소했다고 했느냐면 반으로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으로 감소했다는 소리는 뭐가 반으로 감소했다는 소리냐면
CT라는 값이 C0의 반으로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식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면 돼요? ln. 지금 CT가 C0의 2분의 1이니까 C0분의 CT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몇 년? 3년. 그러면 따라서 K를 계산하면 0.231%연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를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99%. 그러면 초기 농도는 무조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0%. CT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은 농도예요. 99%가 제거됐으니까 몇 퍼센트가 남아있죠? 1%. 그러면 ln 100%분의 1%는 K 곱하기, 자, K가 자, 마이너스 K 곱하기 T. 그래서 여기서 K는 1번에서 계산된 K를 2번 조건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T를 계산을 해주면 19.94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33번의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조건에서 K를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시간 T를 계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적이 1000m의 삼성인 슬러지에 현기성 소화조에서 함수율이 95%의 슬러지를 하루에 20m의 삼성을 소화시킨다면 이 소화조의 유기물의 부하율은, 소화라는 것은 제거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위는 kg/m의 삼성 대이. 여기서 VS라는 것은 유기물을 뜻합니다. 유기물, 분해되는 물질. 그리고 슬러지 고형물 중에서 무기물의 비중은 40%. 그러면 무기물의 비중이 40%니까 분해가 되는 유기물의 비중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0-40을 하게 되면 6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슬러지의 비중은 1이라고 했어요. 비중이 주어진다는 소리는 단위를 고정했을 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유기물의 부하율이 kg/m의 삼성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kg/d라는 게 뭐죠?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유기물의 총량이라는 것은 슬러지량 곱하기 유기물의 농도를 곱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용적을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기물의 양이 VS라는 것은 고형물 중에서 VS가 차지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VS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율이 95%예요. 그럼 고형물은 100-95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5%가 뭐가 되는 거죠? 고형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형물이 지금 5%인데 이 고형물이 지금 단위가 어떻게 해야 되죠? kg/m의 삼성이 돼야 돼요. 따라서 단위를 맞췄을 때 여러분들 퍼센트는 100분율, 그리고 ppm은 100만 분율. 따라서 두 개의 값은 얼마 차이가 나느냐? 10의 4성. 10의 4성 퍼센트가 커요. 그래서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할 때 10의 4성. 그리고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 10의 -4성을 곱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ppm이라는 것은 mg/L거든요. 따라서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3성. 그러면 퍼센트를 바로 kg/m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필요할까요? 곱하기 10의 1성. 다시 말해서 10이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고형물 5%라는 것은 50kg/m의 삼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VS는 50kg/m의 삼성 곱하기 얼마? 자, 유기물은 지금 무기물이 40%고 유기물은 60%니까 0.6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0kg/m의 삼성 곱하기 0.6, 이 값이 유기물을 환산한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슬러지량, 하루에 처리하는 슬러지가 2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용적 1000m의 삼성. 따라서 유기물의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핵심은 뭐냐 하면 34번은 VS라는 유기물의 양을 계산을 해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재활용을 위한 매립가스의 회수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값은 발생기세의 50% 이상을 포집할 수 있어야 된다. 50% 이상 포집 맞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1kg당 0.37m의 삼성 이상의 기체가 생성되어야 한다. 다음은 폐기물 속에는 약 15에서 40%의 분해 가능한 물질이 포함되어야 된다.
분해 가능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폐기물의 50% 이상 분해 가능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50% 이상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반에 생성된 기체의 발열량은 2200kcal/s-3승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출수의 현미성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출수를 현미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죠. 답은 고농도의 침출수를 희석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미생물의 낮은 정식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 대신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답은 온도나 중금속등의 영향이 호기성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고, 그리고 랍은 호기성 공정에 비해서 높은 영양물질 요구량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미성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에 비해서 영양물질에 대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양물질의 요구량이 큰 것은 뭐냐면 호기성 공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랍은이 정답.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공정을 호기성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염속의 화학물질을 화학적 탈염소와 분해했을 때 적합한 기술이 아닌 것은, 자, 유기염속의 화합물을 우리가 화학적인 탈염소화라는 것은 염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염소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번 화학출줄분해법이 있어요. 납은 알카리 분해법이 있어요. 알카리 촉매분해법. 자, 그리고 분별정류 촉매수소화 탈염소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에 보시게 되면 클럼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에 수리학적 수두의 차이가 없을 때 오염물질은 무엇에 따라서 다공성 매체를 이동을 하느냐. 자, 뭐에 따라서 다공성 매체를 이동시키죠? 경사죠. 그래서 농도 경사에 따라서 다공성 매체가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785m의 삼성포일 규모의 하수 처리장에서 유입되는 BOD와 SS 농도가 각각 200mg/L이다. 1차 침전에서 SS는 60%가 제거되고 이에 따라서 BOD도 30% 제거된다. 후속 처리인 활성 설러지 공법에 의해서 남은 BOD의 90%가 제거되며 제거된 kg BOD 0.2kg의 설러지가 생산된다면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설러지와 활성 설러지 공법에 의해서 발생된 설러지의 총합은 비중은 1.0,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설러지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지금 유량이 3785m의 삼성퍼데이죠. 이 중에서 BOD, 지금 SS, 설러지라는 게 SS니까 SS의 농도가 얼마냐면 200mg/L예요. 따라서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한다고 그랬죠? 10의 -3성. 그러면 200mg/L는 0.2kg/m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제거율이 60%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된 설러지는 454.2kg/D예요. 자, 반면에 활성 설러지 공법에 의해서 발생된 설러지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유량이 3785m의 삼성/D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설러지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 나타냈을 때 그 활성 설러지 공법에서는 BOD가 되거든요. BOD의 농도도 SS와 마찬가지로 200mg/L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면 0.2kg/m의 삼성이죠. 자, 지금 여기서 활성 설러지 공법이라는 것은 2차 처리 장치거든요. 그러면 1차 침전지에서 얼마만큼 제거됐느냐 하면 30%가 제거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활성 설러지법에서는 70%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1-0.3을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리 효율이 90%는 0.9, 그리고 BOD 1kg당 0.2kg의 설러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발생된 설러지는 95.382kg/day. 따라서 발생된 설러지량은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한 설러지 454.2kg/day. 그리고 2차 침전지 활성 설러지 공법에서 처리한 설러지 95.382kg/day. 따라서 총 발생된 설러지량은 549.58kg/day라는 값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된 것은 SS 농도, 활성 설러지법에서 제거된 것은 BOD 농도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40번. 유기성 폐기물의 CMB는 미생물의 분해 대상이 기질의 특성으로서 효과적인 퇴비화를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중요 인자이다. 다음 일반적으로 초기 CMB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소기 GMB 같은 경우에서는 30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30전후를 찾게 되면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1kg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은, 자, 공기는 이산기체로 가정하고 공기의 분자량은 28.84g/몰, 1kmol을 기준하면 28.84kg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탄소를 연소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탄소는 C죠. 따라서 C 플러스 O2는 CO2예요. 그럼 탄소는 고차고 액체는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죠. 12kg일 때 산소는 최적으로, 공기를 최적으로 계산하니까 산소도 최적으로 계산하죠. 자, 최적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얼마의 최적? 22.4Sm의 삼성. 그럼 탄소 1kg에 해당하는 산소량은, 따라서 산소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산소량을 최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공기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는 21%, 질량비는 23.2%. 따라서 최적비,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론 산소량의 최적의 값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1%니까 0.1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론 공기량은 8.89 Sm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기 다단로 소각로의 설계 시 목적 소각물은, 초기 다단로 설계 시의 목적 소각물은 당연히 하수 설러지가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성분이 0.8%인 폐기물을 20톤/아워 성능의 소각로로 연소한다.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에서 SO2를 CaCO3로 완전히 탈용하려고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CaCO3의 양을 톤/데이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폐기물 중에 S는 모두 SO2로 전환되며 소각로 1일 가동시간은 16시간, 칼슘의 원자량은 4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황성분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CaCO3거든요. 그래서 황성분은 잘 보시면 1대1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반응식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반응식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이 S와 CaCO3, 그러니까 S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황성분은 S니까 S와 계산하라고 하는 물질을 1대1로 놓으면 돼요. 그러면 32kg일 때 CaCO3의 분자량은 칼슘의 원자량이 40,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이 12, 16자리가 3개, 그래서 100이 되거든요. 따라서 100kg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 얼마냐? 20톤/아워. 자, 이 중에서 황분이 0.8%, 100으로 나눠주면 0.008. 자, 그리고 지금 가동 시간은 하루에 16시간. 따라서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낭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CaCO3의 소요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 집신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어떤 집신 장치냐면 원심력 집신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원심력 집신 장치는 큰 입자를 처리하는 전처리 장치입니다. 가보 원심력을 활용하는 집신 장치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설치 면적이 작고 운전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전처리의 특징이죠.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포집 효율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처리가스의 온도가 높게 되면 어떤 장치든지 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이클론 내부에서 먼지는 벽면과 마찰을 일으켜서 운동 에너지를 상실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질의 연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탄소의 착화 온도는 700도씨이다. 착화 온도라는 것은 점화온,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죠. 다음에 황의 착화 온도는 목재의 경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자, 황의 착화 온도가 얼마냐면 63도씨 정도. 목재의 착화 온도는 250에서 300도씨 정도가 돼요. 그러면 황이 목재보다 어때요? 낮죠. 수소의 착화 온도는 장작의 경우보다 높다. 라버리 용광로 가스의 착화 온도는 700에서 800도씨 부근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적 밀도가 800kg/m의 삼성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에서 질량 감소율과 부피 감소율이 각각 90%, 95%인 경우에
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소각제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밀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질량 감소율과 부피 감소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지는 용적 밀도 곱하기 100 나누기 질량 감소율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이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질량 감소율에서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을 한 값을 나눠준 다음에 용적 밀도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질량 지금 감소율이 90%, 부피 감소율이 95%, 계산된 값을 지금 용적 밀도의 값에 여러분들이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00kg/m에 삼성.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지금 46번하고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가스의 흐름에 따라서 소각로의 형식을 분류한다.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방향이 반대를 향하고 폐기물의 질이 나쁜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번에 있는 향유식과 나번에 나와 있는 병유식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병유식 같은 경우에서 나번에 있는 병유식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에 수분이 적고 발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을 연소했을 때 주로 뭐를 쓰느냐면 병유식이죠. 그 다음에 폐기물의 방향과 그리고 배출가스의 방향이 서로 같게 되는 게 병유식이에요. 반면에 향유식은 반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분 함량이 높고 그리고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소각에 향유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게 향유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폐기물을 소각하느냐 그리고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폐기물의 이동 방향과 지금 가스의 이동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반면에 병류식은 폐기물의 이동 방향과 가스의 방향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절대온도의 눈금은 어느 법칙에서 유도된 것이냐? 절대온도라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유도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온도의 눈금은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전기집진기의 집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집진 효율은 감소한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집진기는 건식,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과 물을 사용하는 섭식 두 가지가 한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집진 효율은 증가하는 게 전개예요. 그리고 처리가스량이 증가하면 집진 효율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처리가스량이 많아지게 되면 집진 효율이 떨어지는 게 특징. 그리고 답은 먼지의 전기 비저항이 10의 4승에서 5 곱하기 10의 10승 5cm 이상에서 정상적인 집진 성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10의 4승에서 5 곱하기 10의 10승 사이에서 정상적인 효율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우수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번은 먼지 입경의 직경이 작으면 집진 효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먼지가 이제 전기 집진기가 포집할 수 있는 먼지의 크기를 기준했을 때 먼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가 어렵고 먼지 입자가 크면 클수록 처리가 용이하게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진 효율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미세한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장치가 전기 집진기입니다. 자, 그리고 50번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분석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이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듀론 공식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듀론 공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듀론 공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수분의 정말 잠열 609H 플러스 W를 빼줘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듀론 공식에 의한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꼭 숙지해야 되겠죠.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 그럼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 함량입니다. 자, 탄소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11.7%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탄소의 함량은 11.7%. 그래서 여러분들이 0.117. 자, 그리고 수소는 1.81%. 따라서 0.0181.
자, 그리고 산소는 8.76%. 산소는 8.76%니까 0.0876. 자, 그리고 S는 0.03%. 그래서 S 자리에는 0.003을 대입을 했죠. 따라서 1191.55kcal/kg이 나왔어요. 자, 그럼 조건 자체 내에서, 이 조건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요. 그럼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계산된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재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위 발열량 1191.55kcal/kg에서 600 곱하기 9H, H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H가 1.81%, 그리고 W, 수분이 지금 몇 퍼센트죠? 65%. 따라서 수분의 정발 잠재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저위 발열량은 703.81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듀론 공식을 이용했을 때는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하고, 따라서 듀론 공식을 이용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수분의 정발 잠재를 빼주게 되면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51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로 공사 및 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 배출가스 등의 발생 원인별 개선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쓰레기 반입장의 악취, 에어커튼을 설비를 설치 후에 가동 상태 및 효과 점검 등으로 외부 확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차단하기 위해서 에어커튼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자, 4번 쓰레기 저장조 및 반입장의 악취는 hợp착 탈취 및 미생물 분해, 그리고 탈취제 살포 등으로 악취의 원인 물질 제거. 다음에 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는 수거 차량의 전기 세차 및 소내 차량 운행 속도를 증가해서 쓰레기 침출수를 외부로 누출하는 방지. 여러분들 수거 차량을 전기 세차를 하고, 그런데 여기 소내라는 것은 처리 장소입니다. 처리 장소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에서 침출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차량 운행 속도를 감소를 시켜야 돼요. 자, 감소시켜서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음 차단용 수림대 조성. 여기서는 수림대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거죠. 소음원의 공학적 분석에 의해서 소음 발생을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이 잘못 설명됐죠. 자, 그리고 52번. 소각 공정과 비교했을 때 열분해 공정이 갖는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열분해 공정의 단점입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태우는 거고, 그리고 열분해 공정이라는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 공정이라고 하죠. 가번에 반응이 활발하지 못하다. 나번에 환원성 분위기로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답은 발열 반응이므로 외부에서 열을 공급시켜야 한다. 흡열 반응이므로 소각은 발열, 열분해는 흡열. 라번에 반응 생성물을 연료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제 장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단점을 묻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열분해 공정에 해당하는 말에 맞는데,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으로 전환되면 왜 안 좋으냐? 육가크롬은 독성을 가지거든요. 삼가크롬은 독성을 가지지 않고, 따라서 육가크롬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장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나번. 지금은 단점을 물었어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하루 10시간 조업에 10,000kg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자 한다. 소각로의 열부하는 30,000kcal/m의 삼성 아워, 제 최적은 15m의 로의 최적은 15m의 삼성일 때 폐기물의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열부하의 단위를 잘 보세요. 열부하의 단위에 보면 kcal/m의 삼성 아워예요. 그럼 여기에서 kcal/h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폐기물량 곱하기 발열량 나누기 미터의 삼성 용접. 그러면 폐기물의 발열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폐기물의 발열량이 계산을 하는 거네요. 자, 따라서 폐기물의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 처리량 하루 10시간 조업하는데 10,000kg. 그러면 10시간에 10,000kg을 우리가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시간에 10,000kg. 나누기 용적이 지금 15m의 삼성. 이 값이 뭐죠? 열부하 30,000kcal/m의 삼성 아워. 자, 따라서 폐기물의 발열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450kcal/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번 문제는 열부하가 가지고 있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소실을 설계할 때 필요한 연소실의 크기는 같은 문제죠. 연소실의 열부하가 8.2 곱하기 10의 4승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 저위 발열량이 3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폐기물량이 200톤 퍼 데이, 작업시간은 8시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열부하는 8.2 곱하기 10의 4승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워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저위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량이 곱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 300kcal per kg, 그리고 폐기물량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나요? 10의 3승. 그러면 20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톤이 킬로그램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열부하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hour. 그러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단위도 hour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여기서는 24시간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작업 시간이 8시간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을 써서 틀린 학생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작업 시간이 주어지면 하루에 작업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누기 연소실의 크기. 따라서 연소실의 크기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느냐면 91.46m의 삼성. 그래서 보시다시피 53번, 54번은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같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각시, 태우는 걸 소각이라고 그러죠. 산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유해가스의 처리 방법 중에서 건식, 섭식, 방건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유해가스의 제거 효율은 건식법은 비교적 낮으나 섭식법은 매우 높다. 다음에 벽연 대책, 벽연이라는 것은 흰 연기입니다. 건식법과 방건식법은 대책이 불필요하나 섭식법은 배기가스 냉각 등의 벽연 대책이 필요하다. 답은 운전비 및 건설비는 건식법은 낮으나 섭식법은 높은 편이다. 답은 운전 및 유지관리는 건식법은 재처리, 부식 방지 등의 관리가 어려우나 섭식법은 폐수로 처리되어서 건식법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자, 이거는 반대 설명이 됐어요. 건식법 같은 경우에서는 재처리나 부식 방지 등의 관리가 용이해요. 하지만 섭식법 같은 경우에서는 폐수로 처리되어서 건식법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폐수도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되고요.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격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화격자라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되는 거죠. 가버 로 내의 폐기물 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다음에 화격자의 폐기물의 이동 방향은 주로 하단부에서 상단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단에서 상단이 아니고 상단에서 하단부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은 화격자는 폐기물을 잘 연소하도록 교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화격자는 아래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몰 NOx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NOx가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은 온도적인 측면의 질소산화물과 연료적인 측면의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서 고온 상태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 스몰 NOx, 그리고 연료 중에 있는 질소가 연소돼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 퓨얼 NOx, 연료적인 측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연소를 위해서 주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질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답은 퓨얼 NOx와 함께 연소 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소산화물의 발생원이죠. 답은 연소 전에 폐기물로부터 유기질소원을 제거하는 발생원 분리가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다. 답은 연소 통제와 배출가스 처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연소 전에 폐기물로부터 유기질소원을 제거하는 발생원 분리가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답안에 대한 설명은 퓨얼 NOx, 다시 말해서 연료 자체에 있는 또는 폐기물 자체에 있는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설명하는 것을 답안은 그래서 연료나 폐기물에 있는 질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은 스몰 NOx가 아니고 우리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를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퓨얼 NOx라고 해서 연료적인 측면의 NOx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답안이 정답. 답은 퓨얼 NOx.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소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중에서 비산재의 안정화 처리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산재입니다. 갑은 산용매 추출. 자, 산용매 추출을 이용을 해요. 자, 그리고 약재 처리도 이용하고, 그리고 용융고화.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이온 고정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이온성 물질을 처리하는 게 이온 고정화거든요. 근데 비산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성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온 고정화를 시켜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갑은 쓰레기의 최종 처분 단계다. 우리가 소각이라는 것은 중간 처분 단계죠. 최종 처분은 매립이 됩니다. 답은 쓰레기의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각을 시키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죠. 답안에 발생되는 폐열을 해소할 수 있다. 답안에 병원성 생물을 분해, 제거, 사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단 소각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단 소각로. 가번의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 연소에 유리하다. 답안에 용융제를 포함한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소각에는 부적당하다. 답안에 타 소각로에 비해서 체류 시간이 길어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소각이 가능하다. 답안에 온도 반응이 늦기 때문에 보조연료 사용량의 조절이 용이하다. 지금 여기서 온도 반응이 늦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도 반응이 늦다는 것은 보조연료 사용량의 조절이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단 소각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다단 소각로뿐만 아니고 요동층 소각로, 화격자 소각로, 그리고 로터리 킬러 이런 식으로 소각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따라서 소각로에 대한 문제들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소각로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 자체, 이론에서 설명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